네,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 엄청 추워졌네요. 영하 15도라는데 끝내주는 경제 시작할 때 영상 15도, 20도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안 됐는데 금방 30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품격 있는 경제방송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런치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로스 나우서트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인데 한국이 흑사병에 걸린 유럽보다도 더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 칼럼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해서 썼죠. 그분의 성향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실 많이 인용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최재천 교수 아시죠? 진화생물학자고 최재천의 아마존이라고 유튜브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인기 많이 끌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산율이 회복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0.6명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흑사병 유럽보다도 더 인구 빨리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온 건데요. 원래는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재천 교수 이야기는 아니, 그렇게 출산율 빨리 회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 잘 적응하고 특히 지금 있는 사람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의학이나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경제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인구 감소하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물학자들은 또 아니, 이게 너무 이 붐비면 생물들의 경우에는 개체수를 스스로 조절을 한다, 인류가 아마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통계청 인구 통계 말씀드리면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인구라는 게 출산율을 지금 높인다고 해서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숫자가 한번 늘어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자녀의 수가 부모가 됐을 때 또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두 번 정도는 거쳐서 5, 60년이 걸려야 다시 이게 반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인구 감소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최재천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이 나라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모두 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 좀 명심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아주 고무적인 수치가 하나 나왔어요. 육아휴직 통계입니다. 육아휴직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봤더니 5년 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확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더 고무적인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굉장히 많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아이는 주는데 육아휴직 넣으니까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귀해지고 더 좋은 대접을 아무래도 받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좀 불행한 이 수치가 같이 나왔어요. 육아휴직 신청자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70%, 여성의 경우에는 60%가 대기업 재직자입니다. 300인 이상 일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통계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대기업 재직자가 전체 노동자 한 20% 정도 되거든요. 10명 중에 2명이 대기업에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10명 중에 6명, 7명이 대기업인 거예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 너무 이 육아휴직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불평등이 좀 치유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도시바 이야기예요. 도시바 기억하세요? 저 옛날에 유학 갈 때 도시바 노트북 사가지고 유학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반도체에서도 이 세계에서 1위권을 다투는 기업이었고 정말 엄청난 이 전자기업이었죠.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어제 12월 20일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되살려가지고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미. 그리고 혁신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뭐 항상 우리 혁신하고 잘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이 도시화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본질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무너진 건 반도체 때문에 무너진 거고, 반도체가 무너진 건 미국의 산업 정책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1980년대에 도시바를 비롯해서 일본의 반도체 업자들이 쫙 밀고 올라오면서 1위, 2위, 3위 차지하면서 당시까지 1위였던 미국의 인텔 같은 반도체 업체를 밀어내버립니다. 인텔이 메모리 사업 포기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요. 1980년대에 플라자 협의하고요. 미일 반도체 협정 맺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플라자 협정으로 엔화 가치를 확 올려서 미국 수출 기업들이 일본에 수출하기 쉽게 만들고, 반도체 협정 일본하고 맺어서 일정 퍼센트 이상은 꼭 수입을 해라, 이렇게 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하고 미국의 산업 정책에 의해서 사실 도시바 같은 반도체 업체는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산업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IRN이 뭐 칩스니 하면서 법안 만들면서 투자 막 유치해서 지금 이 달러도 강세로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돈이 막 몰리게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막 짓죠. 나중에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플라자비 비슷하게,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이제 그 물건을 우리한테 또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도시바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경제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열심히 하고 혁신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무쌍한 국제 정치 안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 끝내주는 경제 계속 국제 정치도 적극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짚어볼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긴장을 늦추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아직 높으니까 금리 바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미국 연준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할 것 같다고 지금 다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거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추측성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빨리 안 내릴 거고 우리도 빨리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런치타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